하나, 둘. 제 옆으로 잘. 이틀 동안에 우리가 이제 거의 독립군 수준이 됐는데 서로 웃으시면서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냈고요. 중간에 가신 분도 계지만 끝까지 전사하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마지막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아마 동북 항일연군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앞에서 바라보면 현가루라고 하는 정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당당하게 등재되어 있죠. 그래서 총 9개 중에 영남 지역에 6개가 있고, 그리고 비영남 지역에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장성의 피람서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성서원이 있고, 그리고 충청도 논산에 도남서원이든가요. 이렇게 해서 3개가 바로 비영남권이고 나머지는 6개가 다 영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과 유림, 영남 쪽에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이 9개의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중에 가장 서원의 역할을 잘 한 곳을 여기를 듭니다. 물론 규모면에서는 다른 서원들 거의 대부분 다 가봤는데요. 규모면에서는 가장 작은 축에 들어가요. 그런데 서원이라는 게 향교와 달리 가장 뛰어난 어떤 선생을 모셔서 그분의 사상을 배워가면서 도학을 매진하는, 향교는 어찌 보면 일종의 국립기관으로서 거기를 나와서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가는 게 어떤 목표 지향성이라면 서원은 약간 다릅니다. 서원은 그야말로 학식이 높은 스승을 모시고 그분에게 그런 도학으로서의 정진하고 깨달음, 깨우침으로 가는 선비를 올곧이 길러내는 그런 곳이 약간 서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날 굳이 비교로 한다면 서원은 사립학교, 향교는 공립학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적절한 비교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하얀색 화강암으로 된 두 비석이 있는데 저 화강암으로 있는 두 비석이 과거에는 여기 하나 저쪽에 나눠져 있었어요. 요거를 세우면서 이게 저쪽으로 다 옮겨갔는데 저 하얀 화강암은 같은 암질이고 같은 석재예요. 그래서 같은 연도에 제작된 겁니다. 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 여기를 지켜낸 거에 대한 공으로 세운 비예요. 그래서 47개만 놔두고 다 회철했잖아요. 그럴 때 살아남은 게 여기 이 무성서원이 됐던 거고, 제가 왜 9개 중에 제일 이 역할을 잘했다고 하냐면 선비가 배운 바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면함 최익현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제국의 표상으로 알려진 선비가 여기에서 창의의 깃발을 올린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있게 한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성장해서, 물론 최익현 선생은 강원도에 있는 화서 이항로, 경기도 양평에 있는 이 청화정사에 있는 화서 이항로 선생의 문화지만 이분은 호남과 아주 연관성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노사 기정진 선생을 스승으로 삼을 만큼, 물론 노사 기정진과 화서 이항로는 당대 조선 후기에 위정척사파의 가장 큰 거두였고, 그리고 조선의 6대 성리학자로 들어가는 분이 노사 기정진 선생입니다. 순창에서 태어나셔서 17세에 장성으로 가서 이제 큰 학문을 이룬 분인데, 자기의 이 종장이었던 화서 선생을 두고도 이 노사 기정진 선생을 2번이나 찾아뵐 정도로 대단했던 분이 노사인데, 그걸 찾아간 분이 바로 면함 최익현이에요. 최익현이 1874년 계유상소 올리고 고종을 친정체제로 바꾼, 대원군을 하야시키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의 아버지를 건드렸다는 제목으로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거기에서 이 노사 기정진의 문화생을 유배지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 노사 선생의 글을 얻어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 해배된 1875년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 장성의 노사 선생을 가서 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유배를 갔다가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또 찾아가 뵀지만 그 해에 이 노사 기정진 선생이 이제 타계를 하게 돼요. 그만큼 이 면함 최익현 선생은 비록 경기도 포천뿐이고 영향은 경기도에 있는 화사학파였지만 충청도 이 정산,
청양에 이 정산에 와서 이제 낙향에 살면서 결국 의병창에는 호남에 와서 합니다. 그래서 호남을 아주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이분을 따르는 문화생들이 장수, 진안 이때에 많고요. 그리고 남원에도 있고, 또한 이 면함 최익현이 특히 이 전라도에 와서 의병창이란 건 바로 임진왜란 때 이 의병 정신을 보여준 호남에 이런 정신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남당 한은진 학파의 문화생들, 그리고 영남 쪽에는 이진상이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과 함께 그 다음에 이 강원도에서는 유인석, 의암 유인석과 연계를 해서 수도 서울의 일부 원군을 몰아낼 의도를 갖고 있었던 대단한 분이었고,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서 화서학파와 노사학파의 연결 다리가 바로 면함 최익현이에요. 그 분이 바로 이 정산을 떠나서 지난해 도통리에 와서 이 최재학이라고 하는 제자 문화생과 함께 작전을 짜고, 그리고 이 산 너머의 종성리로 도는 임병찬의 이 학습 공간에 와서 의병 성을 만들고 거기서 의병 훈련을 한 뒤에 담양의 추월산에서 이 호남의 이 노사 기정진 선생의 문화생들이 의병전으로가 취합을 한 뒤에 곧바로 여기에 와서 6월 4일 날 의병창의를 합니다. 그게 1906년이에요. 그래서 그 의병창의의 비가 저거예요. 병호창의 기적비 보이죠? 오른쪽에. 그 병호년이 바로 1906년이에요. 1905년이 을사년이니까 6년은 병호가 되는 거예요. 을병, 그죠? 사, 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병호년 저기 창의의 깃발입니다. 작가 조정래는 이 호남 지역의 지리, 그 지리 지형 때문에 호남벌이 호남평해가 돼서 쌀, 농민, 물이 중심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곳에 이 역사성의 동학농민혁명이 있어요. 그래서 소설 아리랑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직접 시대적 무대로 등장하지 않지만 시종일관 동학은 끌고 갑니다. 그죠? 읽어보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성을 가진 데다가 바로 이 1906년 충청도 홍주성 의병에 의해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 무성서원의 태인 의병을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 송수익을 의병장으로 참여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그 시대의 건물이 거의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1906년 병오년에 나이 74세에 정말로 나이가 많이 들으신 이 면함 선생이 마지막 죽을 자리를 여기다가 삼고 집에 그 정산에 있는 자기 집에 그 사당에 제사를 올리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투쟁을 하다가 결국 대마도에서 순국하게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작가 조정래가 바로 이 송수익이라고 하는 당대의 이상적인 지식인, 선구자, 그리고 스스로 혁신을 이룩한 모범적인 주인공을 바로 이곳에서 창의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무성서원이 중요해요. 아리랑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병사에서도 중요하고, 또한 세계유산이 된 이 한국의 서원의 9개 중에 바로 그러한 선비들을 길러내는 서원에서 배운 대로 그 지식대로 나라가 위난에 처했을 때 선비 정신을 발휘한 대표적인 공간이 이 무성서원이기 때문에 저는 9개의 서원 그 어디보다도 여기를 더 높게 칩니다. 그리고 만경강의 선비 제가 얘기했었죠. 춘호정 김영성 선생. 그분이 바로 70세에 이 의병진에 가담합니다. 면함 최익현 도는 임병찬 의병진에 가담해서 그 뒤로 스스로 투수해서 순국의 길을 택했다가 군산 감옥에서 7일간 단식을 통해서 순국한 그 분과 여기가 연결되니까 스토리가 다 이어져 왔죠. 지금 이제 그 곳에 가서 송수익이 의병으로 해서 독립으로 만주로 가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오늘 기행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아, 이쁘다. 저처럼 하세요.
물을 퍼야 될 것 같은데요. 어서 와요. 올게. 아까 갖고 왔어요. 조금만 거기 그쪽 뒤로 붙어요. 거기까지. 거기가 맨 앞에가 되게. 이게 제일 앞에 가야 되게요? 여기가 앞에 앞선. 아, 나하고 좀 거리를 두어 촬영할 때 좀 되니까. 이게. 기호라 쌤. 여기는 중요하니까 활력을 같이 하세요. 동영상을 눌러서 하는 거고. 자, 올라오세요. 아예 위로 올라와서. 자, 이제 저도 마지막 길이라 이게 지금 옛날 그대로 서원의 형태를 가지고 명륜당에서 공부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 그만두면서 이런 서원 형태의 북원태학을 짓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 명태학원 나올 때.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걸 이제 알았죠. 예, 그래서 곧바로 포기하고 건물이 없는 학교를 운영하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건물 없는 학교가 북원태학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재 95쪽입니다. 소설 아리랑 속의 현장을 찾아 마지막 정읍지역에 이제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지칠만도 한데 그런 피곤한 내색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리랑 문학마을에서 그만 가자 소리가 입 앞에까지 나왔어요. 제가.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알아들었을 거니까 멈추고 그냥 공설음 문장으로 갈까 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나긴 아리랑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왔는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무성서원에서 송수에게 만주로 가는 이 대목을 꼭 만나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의지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95쪽에는 당대 지식인들의 설전에서 제가 송수익, 임병서, 신세호의 이 설전을 넣어놨어요. 이 공간이 어디냐면 1910년 경술국지가 돼서 나라가 이번에 최근에 우리가 화제 중심에 있었던 것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냐 조선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 계실 텐데 그 부분에서 우린 피상적으로 나라가 사라졌으니까 일본에 편입돼서 우리가 일본이 국적이 된 것처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05년 이 을사늑약과 1910년 이 강제 이 병합조약은 무효입니다. 그게 무효면 대한제국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국적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국적입니다. 이걸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965년 이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을 서로 양국이 달리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그건 무효다.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제국은 사라진 게 아니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제국의 국적인 겁니다. 일본은 그 조약까지 합법이다. 일본은 그렇게 입장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효인 거고. 그래서 지난번 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김문수인가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 당연히 일본 국적이지 그 얘기하는 걸 제가 화면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이 강제 병합 조약이 유효하냐 무효하냐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적으로 대한제국이지 일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1910년 경술국지 나라가 사라진 이후에 송수익이 의병장으로서 활동을 하다 이제 그걸 접고 부하들을 돌려보내고 아리랑을 부르죠. 산속에서. 그래서 이제 해산을 하고 내가 만주에 가서 자리를 잡아서 돌아오겠다. 아니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주로 떠나기 전에 바로 이 지식인들이었던 임병서와 신세호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방략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대목을 제가 95쪽의 아래 단원, 당대 지식인들의 설전 이 부분을 꼭 여러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옮겼습니다. 그대로. 이 내용은 작가 조정래의 사상이기도 하고 이 시기를 바라봤던 작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보면서 소설 속에서 독자들에게 어떤 걸 각인시키려고 하는지 의도가 여기에 보이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1910년 경술국지 이후에 만주로 가기 전에 벌인 이 설전을 읽어보면 상당히 우리가 깨우침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 시기에 2024년의 시대적 상황으로 옮겨서 똑같이 투영시키면 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미래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면서 보세요. 임병선은 송수익이 말머리를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예, 다 아시는 바대로 의병들이 외놈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이 5, 6년째입니다. 그 전쟁은 전국에서 걸친 규모로 보나 동원된 의병들의 수로 보나 의병과 백성들이 희생된 것으로 보나 임진왜란 이후로 가장 큰 외놈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다만 임진왜란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상감과 더불어 조정과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싸웠다는 점이고 이번에는 상감과 조정은 외놈들 편에 서서 의병을 역적시하며 해산령을 내리거나 매도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자발로 나서서 싸운 것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의병들이 무수한 희생만 내고 결국 오늘과 같은 비통한 궁지로 몰리게 된 데는 이러저러한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원인이 바로 상감과 조정의 망발입니다. 임진왜란 때처럼 상감을 유시해서 조정과 백성들이 혼연일체로 철통 단결을 해도 아라사와 싸워 이길 정도로 무력을 갖춘 외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까 말까 한데 상감과 조정이 그런 망동을 저질렀으니 의병들이 이길래야 이길 도리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적돼야 할 중대한 폐인으로는 의병 전체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지방별로 지역별로 분산된 점과 외놈들의 신식무기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의병들도 신식무기를 갖추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폐인도 결국 상감과 조정의 망발에 연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의병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력을 다해 싸웠고 백성들도 또한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병을 도왔습니다. 의병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도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대주었고 입을 것을 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의병들과 백성들의 피가 강산을 물들였고 수없이 많은 가옥들이 불탄 연기가 이 땅을 자욱하게 덮었습니다. 허나 나라는 결국 외놈들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의병세도 쇠진할 때도 쇠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싸움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작 싸움은 지금부터 더욱 맹렬하게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여 싸움을 중단하거나 포기해버리면 빼앗긴 나라는 언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어찌해야 할 것인지 그 좋은 방도가 어떤 것인지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의논했으면 합니다. 송수에게 강한 눈길이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자네, 어찌 그리 무엄한가? 우병장이라고 해서 그런가? 신세호의 녹이 띈 말이었다. 아니, 갑작스레 무슨 소린가? 임병사가 말을 받을 줄 알고 있었던 송수익은 신세호의 느닷없는 말에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더구나 저 저돌적인 어조는 평소에 신세호답지 않았던 것이다. 무슨 소리냐? 자네 의병장으로 총을 들고 몇 년 살더니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나? 상감마마를 그리 능멸하다니. 그러고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무슨 소리냐고 되묻는 건가? 신세호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갓끈을 느리고 있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런 신세호를 건너다 보며 송수익은 헛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송수익은 상감하게 불경을 보태기 때문이 아니라 신세호의 체면을 생각해서 헛웃음을 참아냈다. 상감을 능멸한 죄를 범했다고? 이보게, 나라가 없어져 버린 마당에 상감이 어디 있는가? 외적의 편을 들어 백성을 오히려 적으로 삼고 그러다가 나라를 빼앗긴 상감도 상감인가? 송수익의 말은 화살로 날아갔다. 아니, 자넨 대역죄인 중에 대역죄인 아닌가? 감히 어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며 또 어찌 그런 말을 그리도 거침없이 입 밖에 낼 수 있단 말인가?
신세호는 떨리는 입술로 말을 더듬어대고 있었다. 송수익은 젖과 맞을 때와 같은 묘한 전의를 느끼고 있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뿌리를 뽑고 싶었다. 오래전부터 가슴에 품어왔던 생각을 속 시원히 털어내서 유생 신세호의 고리타분한 때의 전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싶었다. 임금에 대한 유생들의 맹목적인 굴신 경배 사상도 나라를 망치는 못된 병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싶었던 것이다. 자네 진정하고 내 말 듣게. 내가 대역죄인 중에 대역죄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정 사실이라면 3대가 아니라 6대까지 능지처참을 당해도 좋네. 자네가 어서 내려가서 나를 대역죄인이라고 고하게. 난 자네를 원망하지 않겠네. 허나 보게, 자네가 어디다 대고 대역죄인을 고하려나? 관가? 그런 거 다 없어진 지 오래네. 그렇다고 외놈들 관가에 고하려나? 외놈들은 총독이나 천황을 능멸한 죄인이나 잡아들일 걸세. 그게 바로 나라가 없어졌다는 증거네. 우리에게 나라가 없으니 상감이 있을 리 없고 상감이 없으니 대역죄가 있을 리 있나? 그리하고 나라는 대체 누가 망쳐먹었고 누가 빼앗겼는가? 백성인가? 너무나 뻔한 사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그래야 백성 노릇을 제대로 될 것 아니겠나? 나라를 망쳐먹고 팔아먹은 놈들은 조정 대신 놈들이지 상감마마가 아니야. 상감께서는 그런 못된 놈들한테 둘러싸이고 외놈들 총칼 앞에 위협당해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닌가? 상감께서는 그런 곤궁에 처해 계시면서도 해육에 밀서까지 보내지 않았나? 상감께서는 나라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시다가 강제 양유에 비움까지 당하셨네. 헌데 자네는 어찌 감히 그런 상감마마를 욕할 수 있고 두 분 상감께서 온전해 계시는데 어찌 상감이 없다고 망언을 삼는가? 자네 말은 썩 그럴듯하네. 자네만이 아니라 모든 유생들은 그렇게 말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상감께 돌아가지 않게 막고 싶겠지. 허나 상감이 갖춰야 하는 나라에 대한 책무는 그렇지가 않네. 보세, 상감을 둘러싼 못된 조정 대신 놈들은 애당초 누가 임명한 인종들인가? 이 대목에서 또 당파나 파당을 내세워 상감께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고 비호하려 들겠지. 그건 유생들의 교활한 술수네. 하늘에 나는 권력을 가지고서도 나라를 망치는 신하들을 쳐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헛개비 노릇한 상감, 그 무능에 무슨 말을 더 보태겠는가? 그러고 말일세, 나라가 망하는 풍전정화의 위기 앞에서 상감이 짊어질 책무가 더 큰 것 아닌가? 아니면 신하고 백성이 짊어질 책무가 더 큰 것인가? 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신하들이 줄줄이 자결하고 백성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도처에서 의병을 일으켰네. 그때 상감은 무엇을 했는가? 구중궁궐에서 비통 통분했는가? 그것으로 상감의 책무가 다 되는 것인가? 또 그와 반대로 매국노 중신놈들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하고 의병 해산령에 옥새를 찍어 윤호하는 것이 상감의 책무인가? 헤이그의 밀사를 보낸 것을 자네는 상감이 수행할 수 있는 최상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나만 그거야말로 한 나라의 상감으로서 얼마나 비굴하고 무책임한 처사인가?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 놈들을 수만리 밖에 있는 딴 나라 사람들에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다니 그런 답답한 노릇이 또 어디 있겠는가? 보호조약에 체결됐을 때 그때 실결을 했으면 그 다음 강제 양위를 당했을 때 상감은 만백성을 향해서 외쳤어야 하네. 백성들이여, 나와 더불어 외적들과 싸우자고 말이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야 했네. 그러면 외놈들이 곧 죽이고 말았을 거라고? 죽이면 죽어야지. 그게 나라 뺏긴 상감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네. 자, 여기까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작가가 이 시대 상황에서 깨우친 송수익의 생각과 그리고 보수적인 유생이었던 신세호가 가진 그 나라 망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진 이 신세호 같은 생각이 경술국치 이후에 도는 임봉찬 같은 이 폭벽주의 독립의금부의 유생들이 참여했던 그들이 갔던 방향이기도 하고요. 또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을 한 뒤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울 때 우리는 분명히 공화정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 독립만세가 혁명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이 1919년 3.1 독립만세 이전에 있었던 고종 황제의 이 죽음, 그 뒤로 만세 운동을 한 뒤에 이제 폭벽주의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3.1 운동이 기폭제가 돼서 공화정으로 가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3.1 독립만세 이 투쟁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주의 독립운동도 두 갈래로 갈 때 아직도 폭벽주의가 살아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작가는 당시대에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선비들, 그 당시의 지식인들의 모습을 신세호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싸움하다 멈춥니다. 멈춰서 이게 그만하세.
그만하고 자네는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라는 것이고 나는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라는 것이네. 그 차이에 알겠죠, 뭔 말인가?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이니까 이미 근대의 국가의 개념으로서 시민, 주인 이렇게 가는 입장이고 송수익은 신세호는 그대로 이 황제를 모시고 다시 나라를 찾아서 이 두 분을 모셔가지고 다시 옛 대한제국으로 가자고 하는 차이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글을 작가가 지금 써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읽어주는 거 들어보니까 참 자연스럽게 끌고 가죠. 맥락이 끊기지도 않고 각자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각자의 입장에 아주 부드럽게 당연하게 그쪽 서로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로서의 표현을 쭉 해나가고 있어요.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지금 작가님들도 있고 시인도 있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많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만주로 떠난 송수익은 바로 이제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도 가고 그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신채호 선생을 만났죠. 신채호 선생을 보고서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바라보면서 수심에 찬 신채호 선생을 보면서 같은 아픈 마음을 공유를 하고 또 북간도의 용정에 와서는 여준 선생을 만납니다. 그 여준 선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운형 선생의 작은아버지예요. 여준이. 그런데 이 여준은 이 신민회라고 하는 1907년에 우리의 지식인들이 한쪽은 이 지금 여기서 국내에서는 의병투쟁을 하는 위정척사파들의 의병투쟁이 있다면 한편으로 개화가 된 이분들은 이 의병투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무기 열세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을 양성하고 나중에 나라를 되찾아서 새로운 인재들을 길러낼 때 무력과 문무를 겸비한 이런 인재를 길러야겠다. 이게 신민회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민회의 시작은 그보다도 더 앞선 1800년 90 후반에 이상설의 서재에서 오당 이혜영이나 이시영과 이런 여준 이런 분들이 처음에 구상을 했어요. 나라가 지금 망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태어난 게 1907년에 신민회였고 그 신민회를 통해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만주에 학교를 개척해서 무관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끝냈고 그런데 1910년에 바로 백오인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 터지면서 우리의 신민의 간부들이 전부 체포돼서 고문을 받고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자금을 설립하려고 했던 돈이 없게 돼요. 이 순간에 나타난 게 바로 우당 이혜영의 6형제들이었어요. 이석영, 이건영, 이시영, 유혜영 이런 이철영 이런 형제들이 당시 돈으로 약 오른돈으로 600억 약 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을 다 처분해서 만주에 무관학교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민회가 구상했던 게 숲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앞서간 우당 이혜영의 6형제들의 이러한 솔선수범으로 드디어 신흥 무관학교가 세워지고 그 10년 동안 3,500명이 양성되면서 그게 곧바로 청산리 전투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북쪽의 러시아에서 적군 백군 싸울 때 백군이 이제 패하고 돌아가면서 무기들을 막 팔아 넘기면서 떠날 때거든요. 이때 우리 아리랑 작품에서는 송수익과 방대근과 그 다음에 이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세 사람이 무기를 구하러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겁니다. 그게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독립군들이 무기를 구해다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대근이 김자진 장군의 부하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홍범도 장군의 부하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실존 역사들을 그대로 풀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송수익이 만주에 가서 그렇게 연해주나 그 다음에 뭐 하얼빈을 포함해서 길림, 북간도, 서간도를 다 왕래하면서 그 자기가 국내에 있는 의병 제자들을 불러들일 곳으로 통화를 설정한다 그런 얘기. 그 통화를 설정한 이유가 우당 이혜영 선생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당 이혜영 선생이 앞서간 그런 깨우침을 본인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왜 중요하냐 아리랑에서는 송수익이 이 그동안에 이제 물색을 했다가 이 1906년 6월 4일에 있었던 이 태인의 의병에 의병장으로 참여해서 약 4, 5년간 활동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의병이 왜 졌는지, 뭐 때문에 졌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만주로 갈 테니까 자네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의향을 묻는 거예요. 같이 망명할 것인가. 그런데 둘은 남는 거죠.
그래서 송수익만 만주로 떠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척한 뒤에 이제 지삼출이나 김판술이나 천수동이나 이런 자기의 이 부하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만주에서 머리를 잘라주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땅이 발의 땅이고 고구려 땅이라고 하는 걸 신채호한테 배운 것을 전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작가의 고대사에 대한 인식과 또 우리의 옛 영토라고 하는 이런 은식들을 작가는 은유중에 여기다가 주입을 해서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주의 독립운동사를 끝까지 유지하다가 1931년에 있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피체, 그리고 여순 감옥에서의 순국, 이거에 발맞춰서 송수익도 관동군 사령부를 폭파하는 걸로, 우당 이회영은 관동군 총사령관을 암살하려고 넘어온 거고요. 같아요, 맥락이. 그렇게 해서 송수익이 그때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 소설 속에서는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뜻을 방대근이 끝까지 이어가면서 해방되는 때까지 방대근을 통해서 계승되어 가고, 또 지삼출도 죽지 않아요. 그 지삼출도 그 땅에서 계속 유지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101쪽입니다. 제가 길이향기라고 하는 책을 2021년도 내고 수정판을 1년 만에 다시 2022년에 또 냈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홍주의병을 제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판을 1년 만에 다시 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의병운동의 꽃이 홍주의병인데 제가 이때 엄청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체력은 딸리고, 또 특히 이 세종 부분을 연구하다가 쇠진을 많이 했는데 그 세종의 천문의기 연구를 이때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세종이 천문학자임을 밝혀내고, 그러면서 극을 쓰면서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가 이 홍주의병을 다뤄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미 몸이 막 7, 8kg, 근 10kg 이렇게 빠지면서 아팠기 때문에 거기를 다룰 수가 없었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의병을 다루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홍주의병을 뺐어요. 못하고 결국은. 근데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홍주성을 또 찾아갔고, 그 의병들, 목 잘린 의병들, 그리고 일본군에 학살당한 그 의병들 마지막까지 항쟁하면서 끝까지 저항하고, 성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또 나가서 또 의병을 일으켜서 또 싸우고, 첩보대에서 또 죽어도 또 싸우고 그랬어요, 홍주병이.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다음에 면함 최익현이 대한제국의 표상이었는데 그 면함 최익현의 일대기를, 면함집을